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할까요? 네, 노인과 바다를 쓴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 6개를 사용한 문장으로 친구들을 울렸던 일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 여기서 걸음마도 떼지 못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이처럼 가슴 미어지는 사건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통해서 본 병원 감염 관리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슬퍼하고 그리고 분노에 빠진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해당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보건의료계가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전공의 폭행,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 의료계의 군대식 문화와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생리대 유해성 파동과 함께 연말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허술한 의료관리 실태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문제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도 이어졌고요. 이 북한군 귀순으로 인해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바로 이 신생아 사망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신생아 관리 기관의 감염 및 그리고 위생 관리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그러니까 정확히 지난달 중순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12월 16일이었습니다.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병원 장례식장에서 4명의 발인식이 유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치러졌는데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아기들이 떠나는 발인식을 보면서 우리 모두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해당 병원의 신생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12월 16일 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사건 발생은 이렇습니다. 그날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병상에 있던 아이 4명이 이상 증세를 같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또 심박수는 분당 200회를 넘게 됐습니다. 또 신생아 4명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또 의료진들이 세균 감염 등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날 오후 9시 32분 한 아기가 먼저 사망했고요. 이후 82분 동안 나머지 3명도 차례대로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 보도를 접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정말 충격에 휩싸였는데 동시에 확실한 원인 규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 결과를 또 내놨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아기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시트로박터 푸른디, 즉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트로박터균은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어서요. 슈퍼박테리아로 불립니다. 또 보통 성인의 장에서 발견되는 이 시트로박터균은 호흡기, 비뇨기, 혈액 등을 통해서 전염되고요. 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는 각종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으로 지목된 균이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이라는 것은 특정 균이 항생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특정 항생제의 내성이 있으면 그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항생제 내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맞서서 새로운 항생제가 계속 개발되어 나왔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내성을 가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그 항생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슈퍼박테리아가 왜 그 어린 아이에게 감염이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네, 아직 감염 경로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서 의료기기 오작동 등 기기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나온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푸른디와 함께 그 신생아들에게도 발견된 로타바이러스가 주요 사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또 다른 바이러스도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전원했거나 퇴원한 환아에 대해서 의료기관 등이 검사한 결과 4명에게서 괴사성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들이 그런 균 감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기들의 사망 원인으로 이 세균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단은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 위생 그리고 신생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경우는요, 사실 그 전부터 여러 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 해당 대학병원은 최근 몇 년간 부실한 감염 및 위생 관리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 가을에는 비위생적인 실태가 고발됐습니다. 지난 9월 생후 5개월 영아의 수액통에서 이 날벌레가 나왔지만 병원 측은 수액 주입 13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날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옆에서 바퀴벌레를 봤다는 증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벌레 수액은 정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위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병원, 특히나 신생아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바퀴벌레까지 발견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병원을 이용한 한 아이 부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비닐 장갑 없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서 바퀴벌레를 잡는 것을 봤다고 말했고요. 이를 통해 많은 신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뭐 결국에 알고 보면 그 병원 위생은 항상 불안불안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그 병원이 벌레 수액과 그리고 바퀴벌레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염성 질병을 앓는 직원이 또 병원에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의 일인데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간호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후 질병관리본부는 3달 동안 이 간호사가 근무했던 곳의 신생아 166명의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했고요. 그 결과 신생아 2명, 직원 5명에게서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잠복결핵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건 이게 증상이 발현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미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라는 거죠? 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는 감염됐지만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중 5에서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전됩니다. 또 발병하는 사람들의 50%는 감염 후 1년에서 2년 안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그 후 특정 시기에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거나 특정 질환에 걸린 경우 이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병원 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병원은 사실 의료과실 비율도 높았다고요. 네, 굉장히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한 의사가 안과 질환이 있는 아이를 두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 건데요. 그러나 한 달 뒤에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대학병원을 찾은 이 아이는 시력 회복이 어려운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4년 4월에는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 필름으로 축농증 환자 578명을 진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정상인 코를 치료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그 병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복지부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제3기 상급 종합병원 선정 결과 그 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심장, 뇌,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중증 환자 진료 실적과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의 비율, 또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토대로 3년마다 지정해 오는 건데요. 평가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0%의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생아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대학병원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병원은 제2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제3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이 복지부가 바로 보류시킨 건데요. 아직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통해서 진입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탈락이 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동안 크든 작든 사고가 잇따랐던 병원인데 복지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동안 평가가 잘못됐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러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7년 10월 도입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분기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평균 간호 인력을 토대로 등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되는데요. 책정 다음 분기부터 등급에 따른 수가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이 1등급이라고요? 네, 간호사 30명의 병상수 22개로 작년 4분기 기준 1등급을 받았고요. 또 일원동과 송파에 위치한 다른 대학병원보다 더 높은 간호 수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등급에 따라서 받는 수가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등급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45% 가상의 보상받을 수 있고요. 2등급은 30% 가산, 또 3등급은 15% 가산, 4등급은 기준 입원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5등급의 경우 15%덜 받게 되고요. 근데 그 등급을 평가하는 잣대 기준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인력이 그냥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의료기관 평가를 너무 구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가 기준이 간호 인력 확보에만 맞춰져 있어서요. 이 신생아 안전 및 치료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 프로세스 등과 같은 과정, 또 환자 사망률, 감염률 등과 같은 성과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 부분은 복지부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다시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회는 이번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초기 대응 미흡과 의료진 인원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허술한 보고 체계로는 감염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없다며 비상사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수는 일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의사와 간호사, 신생아실 수 등 산부인과가 갖춰야 할 조건을 국가가 관리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구조 그리고 상황상 충분히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군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황색 포도상구균, 또 스퍼박테리아 감염, 녹농균, 또 그람 양성균 항균제 내성률 등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또 일부 주요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병원 간호 인력 부족, 그리고 어김없이 늘 제기되는 원가 이하의 의료 수가 등은 모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노력이라도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제2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은 병원의 감염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은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외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그런 병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야지 환자들도 믿고 좀 안심하면서 병원을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해당 사건 때문에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병원들 손길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병원은 부서별 손 씻기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또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 관리 수행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등 감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역시 병원의 감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지난날 메르스 사태를 지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학병원이 감염 관리를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아주 감염 관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겠거니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그리고 제2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의 감염 관리와 더불어서 간호 인력 기준도 좀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 주사제를 통한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감염 관리는 부족한 인력, 특히 간호사 인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이나 또 폐렴, 폐혈증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현행 인력 유지 시에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인력 충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거군요. 네, 지금의 인력 수준에서는 손 씻기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를 완료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거를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또 안전은 더 뒷전이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통해서 병원의 감염 관리 실태를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심희철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으니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는 질병관리본부를 불러서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사태 때와 같았고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다양한 감염 관리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 신생아 중환자실 등 의료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물론 초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을 늘림으로써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진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벌어질 제2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의 심희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